선생님이 남긴 낡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11년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지 말라던 유언을 뒤로하고 제자는 그날 밤 마침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4018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어 내려간 이름 2글자,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겨울비가 내리는 12월 중순의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새빛 장례식장 정문 앞으로 낡은 시내버스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내린 남자 하나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43세. 수척한 얼굴에 면도도 제대로 못한 채 그는 흰 국화한 다발을 오른손에 쥐고 장례식장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꽃집에서 급하게 사온 것이 분명한, 포장도 채 끝내지 못한 국화였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꽃잎 위로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강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1년이었습니다. 11년 만에 보게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민주는 멈췄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모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교사들이 조문을 오고 학부형들도 얼굴을 비추고 교장이 화환을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빈소에는 고인의 사진 앞에 딱 3사람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3사람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수님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긴 흔적이 고작 3사람이라는 것이, 흰 국화꽃 향기가 조용히 퍼지는 공간을 가로질러 강민주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박수님 선생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2세가 된 선생님의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강민준이 기억하는 그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그 웃음, 언제나 말 대신 웃음으로만 대답하던 그 사람의 웃음. 강민주는 영정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2번 올렸습니다. 몸을 일으켜 뒤로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빈소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되는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조금씩 닳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이 자주 닿았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뚜껑 위에는 흰 종이가 붙어 있었고 반듯하고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박수님. 강민주는 그 글씨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그 반듯한 글씨체는 강민준이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칠판에 판서하던 그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무언가를 여기에 담아두고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때 고인의 여동생 박순이 55세가 강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이는 강민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민준 씨세요?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이의 눈에 잠시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박순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상자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강민준이라는 제자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가 오면 이 상자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강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박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찌나 여러 번 하셨는지 마지막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실 때도 민준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는 장례식장에서 박수님 선생님의 영정 사진만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그 상자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2번 더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손이 멈췄습니다. 상자 위에 적힌 선생님의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장례식장 밖에서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자리한 한빛중학교 2학년 5반 교실입니다. 당시 강민주는 14살이었습니다. 출석부 첫 장에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실제로 교실에 나타나는 날보다 없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 달에 17번 이상 결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강민준이 초등학교 3학년 되던 해봄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떠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2군데 식당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집안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밥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교복이 다 해져도 새로 살 돈이 없었고 한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로 버텼습니다. 결석 이유를 물으면 아무 말도 안 했고 지각 이유를 물으면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에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것이 더 편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어차피 가르쳐봤자 안 된다고 이미 그 아이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수님 선생님이 2학년 5반 담임으로 부임한 것은 그해 3월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인 최명숙 선생님이 다가와 귀띔을 해줬습니다. 최명숙 선생님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5반에 강민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솔직히 그 아이는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작년에 제가 담임을 맡아봤는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석도 한 달에 10번이 훌쩍 넘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안 됩니다. 박수님 선생님은 그 말을 다 들은 뒤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명숙 선생님은 자리를 떴습니다. 박수님 선생님은 창문 너머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 30분 박수님 선생님은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교 시간도 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민준이 어쩌다 학교에 나타나는 날이면 박수님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강민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주먹밥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왜 안 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혼났냐고도 무슨 일이 있었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하나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강민주는 그 밥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게 싫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서 주는 밥이라면 더욱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배가 너무 고파 결국 한 입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판 주먹밥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온 것이 분명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이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강민주는 그 온기가 손끝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먹밥을 다 먹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 앞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돌렸습니다. 강민준이 처음으로 박수님 선생님에게 말을 건 것은 부임 42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방과 후 텅 빈 복도에서 강민준은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이러세요? 박수님 선생님은 잠시 강민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도, 힘내라는 말도, 잘 될 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웃음 하나였는데 강민준은 그것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주는 느낌이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때 대답하지 않았는지 강민준은 그로부터 11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강민준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터졌습니다. 그 무렵 박수님 선생님은 이미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 있었지만 여전히 강민준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은 고3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강민준이 담임 교사와 짜고 성적을 조작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달랐습니다. 강민준의 친구 이동혁이 성적 조작에 연루된 것이었고 강민준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전부였습니다. 강민준 자신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한번 퍼지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학부형들이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37건의 민원이 교장실로 쏟아졌습니다. 교장실에는 매일 항해 전화가 걸려왔고 교사들도 하나둘 강민준 곁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줄 알았던 친구들도 강민준을 피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강민준의 자리만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민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수님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이미 새 학교로 이동한 선생님이 강민준을 위해 다시 한빛고등학교 교무실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담당 교감을 만나 강민준이 주모자가 아니라는 말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박수님 선생님은 교육청에 경위서를 써야 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던 새 학교 발령도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학부형들의 항의는 이제 강민준뿐 아니라 박수님 선생님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왜 다른 학교 선생님이 이 학교 일에 끼어드냐고, 강민준과 무슨 관계냐고, 뒤에서 무언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박수님 선생님은 그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그 다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곽학교로 조용히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강민준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민준은 박수님 선생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나서줬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어느새 11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민준은 어떻게든 살았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했고 배달도 했고 공장 야간조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1년 내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박수님 선생님의 그 웃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웃기만 하던 그 얼굴. 그 얼굴이 가장 힘든 밤마다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그 기나긴 11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강민준이 묻지 못하는 사이 선생님은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짜만 적고 그 아래 첫 줄에 언제나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민준아. 그 이름 하나로 시작되는 일기가 11년 동안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옵니다. 빈소 뒤편 복도 끝이었습니다. 강민주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겨울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쌀한 12월의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고 빈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강민주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정사진 속 선생님의 웃음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박순이가 조용히 다가와 강민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박순이였습니다. 동생, 언니 오래전부터 편찮으셨어요. 폐에 이상이 생긴 게 3년이 됐는데 끝까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셨어요. 병원도 혼자 다니셨고요. 저한테도 한참 지나서야 알려주셨어요.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저한테 자꾸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강민준이라는 제자 연락처를 어떻게든 알고 싶다고. 제가 수소문을 해봤는데 끝내 못 찾았어요. 강민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생은 언니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강민준은 오랫동안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부고 글을요. 이름이 눈에 걸려서 찾아봤더니 선생님이셨어요. 그날 바로 버스를 탔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그 학교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 그때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화 한 번 못했어요. 박순이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강민주는 시선을 창문에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부터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스승의 날마다 선생님 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매번 끊었어요. 연결되기 직전에 끊었어요. 박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요?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11번이요. 정확히 11번 눌렀다가 끊었어요. 그 말에 박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1년, 11번. 박수님 선생님이 일기를 쓴 횟수와 강민준이 전화를 끊어버린 횟수가 정확히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11년 동안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매번 그 직전에 멈춰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닿을 듯 닿지 않은 채 11년이 흘러갔습니다. 박순이는 한동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빈소 안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강민준의 무릎 위에 상자를 내려놓으면서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동생, 언니가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인지는 저도 몰라요.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동생이 오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강민주는 상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라고 쓰인 그 흰 종이가 손끝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강민준이 박순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님 열어봐도 될까요? 박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열어보지 말라고 한 건
아마 동생한테 전해지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제 동생 손에 있으니 동생 것이에요. 강민주는 천천히 손을 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강민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흰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뚜껑을 느리게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1건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구겨진 일기장들이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첫 번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1년 전 강민준이 졸업하던 해의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첫 줄에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강민준은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3일. 민준아. 3월 4일. 민준아. 3월 5일. 민준아. 단 하루도 빠짐없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도, 선생님이 몸이 아프던 날도, 명절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기의 첫 줄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민준아. 강민주는 손을 멈추고 일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흐려졌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순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 일기장들을 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날짜를 전부 세어봤거든요. 박순이가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4018일이었어요.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18일. 1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이름으로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비가 오던 날도, 몸이 아프던 날도, 폐가 나빠져 병원에서 힘든 이야기를 들은 날도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이름으로 첫 줄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강민주는 천천히 마지막 11건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쓴 것이 분명한 가늘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비뚤비뚤하게 쓰인 글씨는 그래도 한 글자씩 정성껏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딱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상자를 든 손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기장이 무릎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이도 옆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비 소리만이 창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복도 안에서 강민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게 두었습니다. 4018일 동안 혼자 써내려간 이름 두 글자를 마주하고 나서야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강민준이 정신을 차린 것은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는 일기장들을 다시 하나씩 천천히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짧았습니다. 민준아, 밥은 먹고 다니냐? 민준아,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웠다. 민준아, 봄이 됐구나. 벚꽃이 폈어. 민준아, 설이 지났다. 너는 어디서 보냈니? 민준아, 오늘 비가 많이 왔다. 비 맞지 않았냐? 민준아, 벌써 또 겨울이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거라. 민준아,
오늘 내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났다. 잘 있냐? 누군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처럼 11년이라는 시간이 낮장마다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한 권, 두 권. 강민주는 소리 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처럼 꼼꼼하게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일기장 중간쯤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무렵에 쓰인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물었던 거 기억하냐? 나는 그때 대답을 못했지. 왜 대답을 못했냐면 그 이유를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였어. 강민주는 그 문장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14살의 강민준이 텅 빈 복도에서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이러세요? 박수님 선생님은 그때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11년이 지나서야 그 대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너는 내가 선생님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나한테 진짜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아이였으니까. 선생님하고 부르는데 그 두 글자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어. 그게 처음이었어. 15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봐준 아이는 처음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잘 살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민준아,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강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아이. 박수님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간 교단에 섰지만 진심으로 선생님이라고 바라봐준 아이는 강민준이 처음이었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14살 강민준이 내뱉은 그 한마디를 붙잡고 11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비는 이제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장례식장 입구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끊어버린 전화 11번. 그 숫자만큼 쌓인 일기장 11권. 4018일이라는 시간. 두 사람은 11년 동안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끝내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민주는 그렇게 한참 서 있다가 품 안에 일기장 11권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페이지에 그렇게 쓴 것처럼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아버린 사람이 계신가요? 오래 마음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오늘 한 번만 눌러보시겠어요? 박수님 선생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